네, 엔트로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엔트로피는 본래 이제 그 통계역학에서 이제 통계 쪽으로 관련된 이제 물리 용어인데 아무튼 연력학에서도 좀 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제 연력학 공부할 때 엔트로피를 공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공부할 때는 엔트로피에 대한 깊은 내용보다는 연력학과 관련해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은 통계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확률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일단 엔트로피를 이해하려면 미시 상태와 거시 상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좀 알아야 돼요. 뭐 별거 없습니다. 미시 상태라는 건 그 개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의 특정한 배열을 말하고, 거시 상태는 거시적 견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관측 가능한 그 개의 조건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거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밑에 예시를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주사위 있죠. 육면으로 되어 있는 그 보통의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그 주사위 눈금의 합이 우리가 거시 상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거시 상태가 6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거시 상태는 6이지만 그 6이라는 거시 상태를 이루는 미시 상태는 그 경우가 이렇게 5가지가 가능하죠. 뭐 1, 5, 2, 4, 3, 3, 4, 2, 5, 1처럼. 근데 거시 상태가 3이 되는 경우는 미시 상태가 1, 2와 2, 1에 미시 상태는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처럼 거시 상태에 따라서 그 거시 상태가 가능한 미시 상태 수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은 거시 상태라고 해도 미시 상태 수가 지금 5보다는 2가 더 많잖아요. 이때 우리는 불확 정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시 상태는 6이지만 미시 상태 가지수가 많으니까 불확 정도가 크다라고 해서 불확 정도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시 상태가 많을수록 선택이 많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거시 상태 3인 것보단 거시 상태 6인 게 선택이 많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근데 확률도 우리는 모든 미시 상태는 같은 확률로 일어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 말은 1, 5가 될지 2, 1이 나올지 1, 2가 나오거나 3, 3이 나오는 이러한 것들은 확률이 다 똑같기 때문에 방법이 많을수록 확률이 높다. 즉 여러분들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그 주사위 눈금의 합이 3이 될 확률보다는 6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건 여러분들 아마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더 예시를 들어서 이번에는 주사위 5개를 던져서, 또는 한 개를 뭐 5번 던져서 거시 상태가 5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미시 상태가 1, 1, 1, 1, 1로 요 한 가지밖에 없죠. 이때는 우리가 불확 정도가 0, 왜 미시 상태가 한 가지 경우 수밖에 없으니까 선택은 하나, 그렇게 될 확률은 매우 낮죠. 근데 거시 상태가 17이 되는 경우는, 여기서 뭐 제가 미시 상태가 몇 가지가 돼야 된다, 몇 가지가 가능하겠냐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 거시 상태가 17인 경우는 거시 상태가 5인 경우보단 불확 정도가 당연히 높고, 왜 미시 상태 수가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선택도 많죠. 미시 상태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확률도 미시 상태 하나의 미시 상태가 일어날 확률이 똑같으니까 미시 상태 수가 많을수록 확률은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와 관련된 물리 용어는 이런 불확 정도, 선택, 확률이라는 용어를 좀 같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두면 좋겠다라는 싶어서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면 기호로는 S를 써요. 대문자 S를 쓰는데, 엔트로피는 뭘 이제 나타내는 거냐? 엔트로피는 대체 뭐냐라고 할 때 보면 개의 불확 정도, 그리고 선택, 확률의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까 왜 선택이 많을수록 확률도 높고 불확 정도도 크다라고 이야기했죠. 즉 불확 정도와 선택과 확률의 정도는 말 그대로 미시 상태의 수에 결정돼요. 미시 상태의 수.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을수록 우리는 불확 정도가 높다라고 하고, 미시 상태 수가 많을수록 선택이 많다 그러고, 미시 상태 수가 많을수록 확률이 크다라고 합니다. 즉 어떠한 거시 상태 안에서도 미시 상태 수는 달라졌잖아요. 아까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거시 상태가 3인 것보다 7일 때가 미시 상태 수가 더 많았으니까, 이러한 미시 상태 수에 비례할수록 우리는 엔트로피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크다라는 건 불확 정도가 크다, 또는 엔트로피가 크다라는 건 미시 상태 수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는 변수 중에서도 상태 변수예요. 이 상태 변수는 예를 들어서 압력, 부피, 온도, 내부 에너지 이러한 등등 있는데, 말 그대로 기체가 어떤 상태다, 기체가 지금 어떤 상태냐고 하면 그 기체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함수, 예를 들어서 고전력학에서는 뭐 특정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 뭐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그 입자의
이제 상태 변수가 되는 것처럼 기체는 이제 기체 분자마다 위치가 다 다르고 속도가 다 다르니까 그걸 한 번에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압력, 온도 이런 그 물리량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엔트로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다른 예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지금 이렇게 특정 부피에 이제 그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을 절반의 공간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지금 극단적으로 기체 분자 하나만 딱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기체 분자 하나가 왼쪽 부분에, 즉 오른쪽과 왼쪽에 어느 둘 중에 하나 있을 텐데 왼쪽 부분에 있을 확률은 2분의 1이죠. 전체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차지하니까 2분의 1입니다. 이거 예상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B 상황은,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기체 분자가 두 개인데 기체 분자 두 개가 모두 다 왼쪽 부분에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요 보면 그 경우의 수가 총 이렇게 그림에 있다시피 총 4가지입니다.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4분의 1인데 그 4분의 1은 이렇게 다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분자가 왼쪽에 있는 것과 다른 분자가 또 왼쪽에 있는 것 서로 간에 독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세 번째로, 그럼 분자 3개가 왼쪽에 모두 다 있을 확률은, 그렇죠, 바로 2분의 1에 기체 분자 하나가 왼쪽에 있을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거기에 입자가 3개니까 거기 세제곱을 하면 8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조금 더 숫자 높여서 기체 분자가 얘들 100개가 있다, 질소 분자가 50개가 있고 산소 분자가 50개가 있는데 질소 분자 50개는 전부 다 왼쪽 공간에 있고 산소 분자 50개는 전부 다 오른쪽 공간에 있을 확률, 즉 질소와 산소가 완전 분리될 확률은, 그렇죠, 질소 50개가 왼쪽에 있을 확률은 2분의 1의 50승, 그 다음에 산소 분자 50개가 전부 다 오른쪽에 있을 확률은 또 2분의 1의 50승이니까 각각 서로 독립적이죠. 그래서 그 확률은 2분의 1의 100제곱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2의 10제곱이 1024죠. 그래서 이거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근사값으로 10의 3승 정도로 봅니다. 그 말은 2의 100제곱은 대략적으로 10의 30제곱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10의 30제곱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 값 자체가 매우 작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워낙 작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10의 24승계 정도 되잖아요. 100개라고 해도 확률이 이 정도로 작은데 아보가드로 수 정도로 확장하면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체 분자가 서로 분리될 배열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느 공간에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주위에 있던 기체 분자 중에서 질소만 내 주위에 있고 산소는 다 다른 데 있어서 내가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없죠. 그럴 확률은 사실상 제로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열역학계 이제 엔트로피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 엔트로피의 정의는 열역학적인 정의와 통계학적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밑에 보면 통계적 관점에서의 엔트로피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통계적 관점 또는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엔트로피는 아까 기호로 S를 쓴다 그랬죠. 이 공식이니까 외워줘야 됩니다. S는 K 곱하기 LNW, 요거 바로 암기를 하세요. S는 K 곱하기 LNW. 이 K는 이제 비례상수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 배웠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할 때 배웠던 바로 볼츠만 상수입니다. 이때 라지 W가 중요하죠. 이 라지 W는 주어진 거시 상태를 만족하는 미시 상태의 수예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죠. 엔트로피라는 건 미시 상태 수가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더 큰 것으로 우리 엔트로피 S를 정의하기 때문에 로그 값에서도 W가 크면 클수록 Ln 값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도 역시 미시 상태 수에 비례하게끔, 물론 정비례는 아닙니다, 비례하게끔 정의되어 있다, 그렇게 정의한다. 그래서 우리는 미시 상태 수가 많은 거시 상태일수록 확률이 높고 그다음 선택도 많고 불확정도 높고 결국 엔트로피도 높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줄 퍼 켈빈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엔트로피의 단위를 이제 계산할 때 줄 퍼 켈빈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만약 물어봤을 때 캐치할 수 있어야 되죠. S는 K 곱하기 LNW에서 저희 로그 함수는 여러분들 차원이 없죠. 결국 볼츠만 상수와 엔트로피의 차원이 이제 같게 되는 건데, 볼츠만 상수가 포함된 공식 중에 E는 2분의 1 KT 이런 거 기억납니까? 뭐 요게 뭐 떠올려도 되고 뭐 PV는 NRT도 상관없어요. 요 에너지 차원은 줄, 그다음에 온도는 켈빈이니까 여기서 볼츠만 상수의 단위는 줄 퍼 켈빈이 되죠. 즉 엔트로피의 단위도 줄 퍼 켈빈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통계적 관점에서 이런 미시적 관점에서 엔트로피 정의를 한번 활용해 보는 걸 예를 들어 봅시다. 기체 엔트로피 공간, 기체가 전체 공간 전체 부피를 V라고 해보죠. 전체 부피 V라는 곳에 갇혀 있고 각각의 분자가 미시적인 부피 Vm을 점유한다. 어떤 기체 분자가 여기 있다고 하면 그 부피를 Vm이라고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기체 분자 하나가 가능한 자리의 전체 개수는 전체 부피가 V인데 기체 분자 하나가 차지하는 부피는 Vm이에요. 그 말은 V를 Vm으로 나눈 Vm분의 V가 바로 분자 하나가 차지할 수 있는 이 공간상에서 가질 수 있는 전체 자릿수가 되는 거죠. 만약 기체 분자가 두 개가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그 값 자체가 W의 소문자 W인데 소문자 W의 제곱값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전체 이 부피 V는 거시적인 부피예요. 우리가 측정이 가능한 것. 근데 그 기체 분자 하나가 차지하는 미시적 부피는 워낙 작아. 그래서 Vm은 워낙 V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Vm분의 V인 W 값 자체가 1보다 아주 큰, 그러니까 매우 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질문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첫 번째 분자가 여기 첫 번째 그 공간 차지하게 되면 두 번째 분자는 이 공간을 뺀 나머지 부피 중에 하나 차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 라지 W는 소문자 W 곱하기 W 빼기 1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뭐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W 자체 값이 워낙 크기 때문에 W1에서 1을 빼나 안 빼나 거의 근사적으로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W의 제곱이라 말할 수 있고 W의 제곱은 Vm분의 V의 전체 제곱 값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분자 두 개가 저렇게 제곱이 됐으니까 나머지 뭐 3개, 4개 이렇게 충분히 이제 우리가 더 확장해 볼 수 있겠죠. 두 개의 분자가 같은 자리를 차지할 확률은 매우 작아서 무시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W의 제곱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러면 만약에 그 부피가 V인 곳에 있는 기체 분자 수가 총 라지 N개에 있다고 하면 라지 N개의 분자가 부피 V에 있는 경우 전체 가질 수 있는 가짓수는 라지 W가 되고 이게 W의 N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즉 Vm분의 V의 전체 N제곱. 그럼 여기 아까 엔트로피 그 공식 있죠? S는 K, Ln, W. 이 W에다가 조금 전에 풀었던 걸 즉 Vm분의 V의 N제곱을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해서 이 N제곱, 로그 함수에서 이 제곱은 앞으로 빠질 수 있죠. 그래서 NK 곱하기 Vm분의 V. 요 NK는 NR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NR 곱하기 LN Vm분의 V가 되는 거예요. 요걸 보면 여기도 엔트로피가 기체의 모일수에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기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확정도가 더 커지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만약 기체 부피가 커진다고 하면 처음에는 부피가 1인 곳에 있었는데 기체 부피가 예를 들어서 2인 곳에 기체 부피가 존재한다고 하면 당연히 불확정도가 더 커지니까 즉 이 V가 커지면 커질수록 S도 커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온도는 없죠. 이 함수 안에. 근데 엔트로피는 실제로는 온도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식에는 온도에 대한 걸 지금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등적 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등적이니까 부피가 일정합니다. 그 상태에서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 요 조금 전에 풀었던 S는 NR 곱하기 LN Vm분의 V는 등적이니까 기체 양도 변하지 않고 부피도 변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엔트로피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그 전에 우리 그 양자 조금 소개할 때 이야기했던 게 기체 분자의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자유도가 더 커진다 그랬죠. 자유도가 예를 들어서 뭐 이원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병진 자유도만 갖다가 나중에는 회전 자유도도 갖고 진동 자유도도 가지면서 자유도 수가 더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자유도가 더 많아진다라는 건 미시 상태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즉 미시 상태 수가 많아진다는 건 불확정도가 커져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온도가 높아지면 엔트로피도 증가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서 통계적 관점에서의 이 엔트로피 시계는 그것까지는 지금 고려하지 못한 시기다 라고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엔트로피가 우리가 지금 통계 역학인데도 불구하고 열역학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특히나 열역학 제2법칙의 제목으로 지금 21장 열기관 그리고 엔트로피 및 열역학 제2법칙 그 말은 엔트로피라는 이 용어가 열역학 제2법칙에 아주 밀접하게 사용 많이 된다는 건데
연력학 제2법칙 아까 말했던 게 자연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성을 갖냐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에너지는 보존되는 건 알겠는데 A에서 B로 되는 건지 B에서 A로 되는 건지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냐라는 그걸 우리는 엔트로피로 설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연현상의 규칙성을 보니까 이 엔트로피는 에너지가 퍼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그 자연과학을 탐구하는 이유 자체가 이러한 자연현상은 무언가의 규칙성에 따라서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규칙성을 찾아서 뭐 원리도 만들고 이론도 만들고 법칙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자연현상은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공간에 퍼지는 것이고 이는 공간에 퍼진다는 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모든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구공을 바닥에 낙하시키는 경우 바닥에 낙하시키기 전에는 공과 지구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로 있었는데 낙하시키게 되면 처음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죠. 그리고 충돌하게 되면 다시 올라오긴 올라오지만 원래 높이만큼 못 올라오고 결국 계속 충돌하게 되면 결국 멈추게 됩니다. 결국 멈춘다는 건 포텐셜 에너지가 원래 있었는데 없어진다는 거고 그건 물론 중간 과정에서는 운동 에너지도 있지만 그 운동 에너지도 전부 다 나중에는 내부 에너지 여기서는 소리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건데 소리나 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지점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순간 360도 그러니까 공간상으로는 구의 형태로 공간상으로 퍼지게 되어 있어요. 즉 원래는 한 군데 있었던 어떤 그 기가 갖던 에너지가 이렇게 공간상으로 퍼지는 현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일어나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야구공이 갑자기 주위에 있던 공기, 소리 에너지나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위로 이렇게 붕 뜨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비가역 과정의 대표적인 예시로 봤던 단열 자유 팽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체가 어떤 곳은 채워져 있고 어디는 진공 상태면 그게 그 분리막이 찢어지는 순간 진공으로 기체가 이동해서 전체가 기체가 채워지는 상황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도 에너지가 퍼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진공이란 건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데 결국 진공도 다 기체 분자로 채워지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퍼지는 것이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연적인 자발적으로는 원래 진공이었던 나중에 진공이 아니게 되었지만 그게 처음에 진공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도 엔트로피의 증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고온과 저온, 온도가 다르다는 건 우리 그 전에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로서 우리가 온도를 정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즉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다라는 건 온도가 높은 곳은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크고 그러니까 운동이 되게 활발하고 저온의 부분은 운동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큰 곳이 있고 에너지 작은 곳이 있어. 운동 에너지가 크고 작고라는 건 서로 간에 이제 충돌하게 되는데 서로 충돌하게 되면 에너지가 큰 건 작아지고 작은 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그래서 보면 어느 한 곳만 에너지가 큰 것보단 결국 균일하게 즉 에너지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 이것 자체가 결국 에너지가 퍼지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 고전역학에서도 공이 떨어지는 거라든지 그 열의 이동이라든지 단열 자유 팽창이라든지 그거 말고도 다른 예시들도 전부 다 보면 자연 현상은 전부 다 에너지가 공간상으로 퍼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고 반대로 일어나지 않고 이 과정은 불확 정도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 현상은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연력학 제2법칙을 표현하는 세 번째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하는 게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문장이에요. 하나가 그 어떤 열기관도 열 효율이 100%는 될 수 없다라는 것. 또 다른 하나가 그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역방향으로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자연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보죠. 이제 연력학에서 엔트로피의 변화예요. 이 거시적 관점인데 여기서 보면 아까 이제 배웠던 것과 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엔트로피 S는 아까 K 곱하기 LNW라고 한 적이 있었고 밑에 여기서는 이제 뭘 정의하냐면 DS는 T분의 DQ 이렇게 정의한 게 있어요. 위에 거는 엔트로피 자체 S를 정의한 거고 밑에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에 대한 정의죠. 위에 건 우리가 통계적 관점. 왜 통계적 관점인지 알겠습니까? 미시 상태 수를 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학적 관점이고 말 그대로 미시적 관점, 통계적 관점에서의 엔트로피들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밑에 있는 요거는 말 그대로 지금 엔트로피 변화량을 온도와 열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고 있어요. 즉 이건 열역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온도와 열 같은 경우에는 미시 상태가 아니라 거시 상태입니다. 온도라는 물리량, 이동한 열 에너지도 거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거시적 관점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여기서 엔트로피 변화죠. 엔트로피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엔트로피 값하고 변화량은 분명히 좀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들 속도에서도 속도와 속도의 변화량은 분명히 관련이 있지만 절대 같은 건 아니죠. 그럼 다르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시적 관점, 즉 열역학적 관점에서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거.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워낙 중요한 식이라서 암기합니다. ds는 t분의 dq.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결국 나중에 그 예제 문제로도 여러분들 풀어보겠지만 서로 간에 이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S를 K분의 LNW로 정의한 요구에 나중에 변화량을 계산하면 T분의 DQ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떤 뭐 관점에 따라서 엔트로피 값 자체를 뭐 다르게 정의한다 그런 건 아니고 결국 같은 건데 그 관점에 따라서 표기하는 그 기술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요 엔트로피는 아까 이제 상태 변수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어떤 기체가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그 평형 상태에서는 엔트로피 값이 다 결정이 돼요. 미시 상태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태 변수인데 상태 변수라는 건 그 변화량은 처음과 나중 상태에만 의존하고 실제 경로와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한번 PV 그래프를 한번 봐보죠.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처음에 기체 상태가 I 상태였고 나중에 기체 상태가 F 상태로 변했다고 할 때 요 I 상태하고 F 상태라는 것 자체가 점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이 상태의 압력이나 부피나 온도나 내부 에너지나 엔트로피 같은 이러한 상태 변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요 F도 마찬가지죠. 나중 압력이나 나중 부피나 나중 온도나 나중 내부 에너지나 나중 엔트로피나 다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I 상태에서 F 상태로 변했을 때 압력의 변화량 또는 뭐 부피 변화량, 뭐 온도 변화량 이런 것들은 중간 경로하고는 무관해요. 그렇죠? 이렇게 상태가 변하나 뭐 1번 경로로 변하나 2번 경로로 변하나 뭐 이렇게 3번 경로로 변하나 중간 경로와는 상관없이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만 같다고 하면 그 상태 변수의 변화량은 실제 경로와는 무관하고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만 의존하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비가역 과정의 엔트로피 변화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비가역 과정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중간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는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중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상태가 변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비가역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어떻게 계산할까? 근데 이 엔트로피 변화라는 건 조금 전에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만 같으면 똑같다 그랬잖아요. 즉 같은 처음 상태와 같은 나중 상태인 가역 과정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해서 그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즉 비가역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량 값을 알고 싶은데 그 비가역 과정에서의 I 상태와 F 상태는 알지만 중간 과정은 몰라요. 근데 중간 과정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I와 나중 F만 같은 이런 가역 과정을 찾아서 가역 과정의 엔트로피 변화 델타 S를 계산한다고 하면 비가역 과정에서도 델타 S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DS 공식을 보면 여기 첨자에 Q에 요 R이 적혀져 있는데 이 R이 딴 게 아니라 바로 가역 과정을 의미하는 영어의 첫자를 따서 R이라는 첨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델타 S, 조금 전 DS는 미소 변화량이니까 델타 S는 인테그랄을 붙여서 인테그랄 T분의 DQ 뭐 이렇게 외워도 되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합니다. DS는 T분의 DQ를 외우든지 델타 S는 인테그랄 T분의 DQ를 외우든지 요 R은 가역 과정으로 변환시켜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연력학 배울 때 카르노 기간 아까 앞에서 배웠었죠. 그 카르노 기간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카르노 기간은 연력학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PV 그래프에서 두 번의 등원과 두 번의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A에서 B로는 등원 팽창, B에서 C로는 단열 팽창, C에서 D로는
다시 등온 압축, 그다음에 D에서 A로는 다시 단열 압축, 이렇게 네 가지의 연력학 과정이 이렇게 한 사이클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단열 과정은 엔트로피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단열은 Q가 0이잖아요. Q가 0이니까 당연히 델타 S도 0이 됩니다. 근데 등온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변해요. 그렇죠. 등온 과정, 특히 AB 과정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CD 과정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근데 한순환 과정 동안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해 보면 델타 S 한순환 과정이라는 건 요 뭐 굳이 풀었으면 델타 S의 AB 과정과 델타 S의 BC 과정, 그리고 델타 S의 CD 과정, 델타 S의 DA 과정인데 단열 과정인 그 무슨 과정 BC 과정과 DA 과정 애초에 단열이니까 0이 되고, 일단 등온 과정은 AB와 CD가 남는데 AB 과정이 지금 등온이기 때문에 엄청 계산이 수월합니다. 등온이면 요 인테그랄 안에 들어있는 온도를 바깥으로 빼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수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AB 과정은 고온이니까 분모가 TH가 되는 거고, 분자는 그동안 흡수한 열 에너지를 QH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TH분의 QH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CD 과정에서 등온 요 압축할 때는 열 에너지 방출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등온이니까 어차피 TC는 똑같 밖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QC를 방출한다는 의미니까 여기 일부러 절대값을 씌워서 더 분명하게 쓴다 그랬죠. 이렇게 붙이게 된다. 근데 이 값 자체가 0이 돼요. 이 0이 되는 건 이 뒤에서 한번 여러분들 증명해 보라 그랬죠. 바로 카르노 기간일 때만 QH분의 QC는 TH분의 TC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증명 가능하기 때문에 한 순환 과정 동안에서 연력 엔트로피 변화가 0이 됩니다. 요거는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냐? 바로 엔트로피가 이 결과를 통해서 엔트로피 S는 상태 변수가 맞다는 거예요. 아까 뭐 압력, 부피, 온도, 내부 에너지가 상태 변수면서 엔트로피도 상태 변수라 그랬는데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궁금할 수도 있지. 왜 엔트로피는 상태 변수가 되는 거지? 다른 압력과 부피처럼. 근데 여기서 상태 변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순환 과정을 거쳐서 나중 상태가 본래 상태가 될 것 같으면 그 변화량이 0이 됩니다. 그렇죠. 옆에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PV 그래프에서 어떤 과정이든 I 상태에서 이렇게 나중 상태가 F가 되는 순간 압력 변화량 없죠. 부피도 변화량 없고 온도도 원래 온도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도 변화 없습니다. 여기서 엔트로피도 변화가 없다라는 걸 연력 카르노 기간에서 이제 증명을 했는데, 카르노 기간에서만 이렇게 한 순환 과정 동안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건 아니고 어떤 구간이든 계산해 보면 전부 다 엔트로피 변화는 없어요. 즉 엔트로피는 상태 변수가 되는 거죠. 상태 변수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이러한 방법이 이제 카르노 기간을 통해서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상태 변수가 되므로 그 어떤 가역 순환 과정이든, 여기서 여러분들 인테그랄에서 동그라미 붙이는 게 뭔지 공부한 적 있죠? 그 적분을 하는데 지금 저기서는 이제 그 적분하는 과정, 엔트로피 변화를 엔트로피 그 과정에서 한 순환 과정 동안, 그러니까 이건 이제 폐적분이 되는데요. 폐적분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한 순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다. 순환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은 0이 된다. 그 말은 엔트로피는 상태 변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자유팽창이라 말하면 이제 단열 자유팽창인데, 단열 자유팽창은 아까 앞에서는 뭐라 배웠냐면 가역 과정이 될 수 없는 이유, 비가역 과정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 또 어떤 데서 이야기를 했었냐면, 어디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엔트로피 변화 값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단열 자유팽창은 비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가 증가합니다. 그게 실제로 한번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엔트로피 변화는 연력학적 관점에서 인테그랄 T분의 dQ라고 했는데, 이 dQ가 첨자를 R로 써서 이 Q는 가역 과정으로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단열 자유팽창인 것처럼 비가역 과정은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는 알지만 중간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즉 PV 그래프 계속 자주 그리죠. PV 그래프에서 처음 상태도 알고 나중 상태도 알지만 중간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요 중간 과정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중간 과정 모르는 비가역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바로 처음과 나중 상태와 같은 가역 과정을 통해서 그 가역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면 처음과 나중이 같으면 중간 경로는 상관이 없으니까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다. 즉
요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같은 가역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단열 자유 팽창은 온도가 일정하다 그랬어요. 처음에 온도가 TI면 나중 온도도 TI가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과정과 똑같냐면 등온 팽창하는 경우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등온으로 팽창하는 이 경우 이건 이제 가역 과정이 되는 거죠. 등온 팽창. 선으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요거는 바로 가역 과정이 되는데 여기서 말했던 단열 자유 팽창과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똑같아요. 그 말은 등온 팽창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을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 델타 S는 인테그랄 T분의 DQ인데 등온이니까 T가 적분 구간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식이 되게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등온 과정에서 Q는 마이너스 W와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요거 적분한 것도 배웠어요. 이렇게 등온 반비례 그래프에서 그 적분값은 우리 등온 과정에서 요만큼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요 T끼리 소거돼서 남는 값이 이렇게 됩니다. NR 곱하기 ln VI 분의 VF. 근데 부피가 처음에 VI였는데 나중에 VF로 더 커졌으니까 ln 값이 1보다 더 커져. 즉 이 값 자체가 0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차피 n도 양수고 r도 양수고 이것도 이제 양수가 되니까 델타 S가 0보다 크다. 즉 기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결과적으로 보면 델타 S라는 엔트로피 변화량은 0보다 크거나 0이 돼요. 0보다 큰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봤던 이제 단열 자유 팽창에서 봤던 비가역 과정, 즉 실제 현상은 전부 다 엔트로피가 다 증가하는 과정이 되고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과정 있죠. 조금 전에 위에서 했잖아요.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경우 이거는 가역 과정. 가역 과정은 실제 과정이 아니라 이상적인 과정은 한순환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끝나가죠. 마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열 전도에서 엔트로피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아까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건 비가역 현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증가한다는 건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증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근데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도 비가역이니까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와 같은 가역 과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근데 보면 고온 저장고, 그래 저장고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열 에너지를 일부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상관없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했던 의미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고 그건 이제 등온 과정으로 우리가 등온 과정과 해당되는 가역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고온부가 있고 여기 저온부가 있으면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엔트로피 변화를 보면 이때 엔트로피는 당연히 델타 SH 고온부의 엔트로피 변화와 저온부의 엔트로피 변화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고온부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T분의 DQR 한번 더 적어볼까요? T분의 DQR에서 여기서 고온부 온도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T가 앞으로 빠질 수 있으면 TH 그 다음에 이제 열 에너지를 방출하죠. 방출하니까 마이너스 Q로 적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Q 방출했으니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죠. 고온부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엔트로피가 감소합니다. 여러분들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그만큼 그 에너지 저장고의 총 에너지가 감소하게 돼요. 총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건 어쨌든 불확 정도가 낮아진다는 거고 엔트로피는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고 선생님 이건 비가역 과정인데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현상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일정 변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계를 전체가 해당되는 그러니까 고립계로서 계를 전체를 봐줘야 돼요. 즉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TH만 볼 게 아니라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TC도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TC 같은 경우 저온부 같은 경우도 온도가 일정하니까 적분 구간 바깥으로 TC가 나오고 흡수하는 열 에너지가 Q니까 플러스 Q가 되는 거죠. 요 식이 지금 여기에 이제 깔끔하게 적혀져 있는데 요걸 보면 Q로 묶어낼 수 있고 TH가 TC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분모값은 반드시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Q도 지금 이동한 열 에너지 크기니까 양수죠. 즉 0보다 크다. 즉 여기서도 그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건
비가역 현상이고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엔트로피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건 연습 삼아 해봤으면 좋겠는데 고온부가 있고 저온부가 있는데 열이 만약에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0보다 작게끔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했죠. 실제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0보다 작게 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엔트로피와 제2법칙, 우리 21장의 큰 제목과도 같죠. 열역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세 가지 문장 기억이 납니까? 그 세 가지 문장이라는 건 생각하기에 따라서 전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열역학 제2법칙을 설명하려면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장으로서 뭔가 서로 보충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해보고 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결국 그 세 가지 문장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그 내용을 포함한다, 결국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열역학 제2법칙은 모든 자연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그 문장으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아까 열 에너지는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연습해보라 그랬죠. 저온에서 고온으로 에너지가 자발적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엔트로피는 감소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결국 이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열역학 제2법칙의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반대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표현은 사실 같은 문장으로 그 자연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장이 뭐가 있었냐면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즉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걸 전부 다 일로 바꾸는 열기관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그 열역학 제2법칙의 또 다른 표현, 이 표현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이제 또 엔트로피 증가로 말을 표현할 수 있냐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것도 이제 가정인데 여기서 이 열기관은 한 사이클 동안 흡수한 열 에너지를 100%다 외부로 일하고 있는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물론 이건 불가능한데 있다고 가정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불가능한 거 증명할 거예요. 열기관의 열 효율이 1이라고 하면 이때 열기관의 한 일로서 열 펌프를 한번 작동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 펌프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저온부로부터 고온부로 이렇게 에너지를 반대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는데 이것도 열기관과 열 펌프를 하나의 이러한 기관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R자적으로 보면 저온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고온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지금 좌변보다 우변이 더 크거든. 그 말은 외부로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받은 게 없죠. 이런 거 외부로부터 에너지 W 없이 저온부에서 고온부로 열 에너지가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것도 일어날 수 없잖아요. 아까 이거 비슷한 그 증명 방법이 카르노 기관보다 더 높은 열 효율을 갖는 엔진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했던 그것과 이제 비슷하죠, 순서가. 여기서도 열기관의 열 효율이 1이라고 가정했더니 외부로부터 에너지 흡수 없이 저온부에서 고온부로 열이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다 그랬냐면 모든 자연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이 현상에 따라서.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는, 우주라고 하면 뭐 환경 없이 전체를 A개로 본 거죠.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 델타에서는 비가역 과정에서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가역 과정에서는 0이다. 아까 정리했던 거 그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실제 과정은 모두 다 비가역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주의 엔트로피는 지금도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겁니다. 어떤 자연 현상은 계속 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근데 요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데 사실 이 다음 문장은 과학자마다 좀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뭐 이건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내리고 싶진 않고 이 다음 문장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지금 이 책을 지금 우리 서웨이 책을 보고 공부하고 있죠. 서웨이 책에서 쓴 이 저자분들은 엔트로피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이 엔트로피의 최대값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최대값이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존재한다고 하면 결국엔 최대값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최대값이 도달한다는 건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다라는 건 우주 전체의 온도가 다 똑같고 우주 전체 밀도가 다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열적 평형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말은 그 어떤 뭐 물리학적 과정이든 생명학적 과정이든 화학적 과정이든 모든 과정이 중단되고 그 어떤 자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를 우주의 열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우리 우주에서 뭔가 만들어지고 뭐 바람이 불고 뭔가 행성이 만들어지고 뭐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아주 지나게 되면 그러한 과정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열죽음 상태가 된다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근데 이건 또 과학자마다 좀 달라요. 어떤 과학자분들은 엔트로피가 꾸준히 증가하는 건 맞지만 최대값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논리를 가지고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열역학 제21장 이 법칙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